나가거라. 그 한마디가 떨어지던 순간 세상이 멈췄다. 당장 나가거라. 7대 독자 집안의 딸만 넷이라니. 너는 우리 집안을 망치러 하시려구나. 차가운 눈보라가 몰아치던 섣달 금음날 밤, 갓 낳은 핏덩이를 품에 안은 여인 하나가 낡은 대문 밖으로 내몰렸다. 등 뒤에서 쿵하고 닫힌 대문 소리는 그녀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대못을 박았다. 그 여인의 이름은 은실이었다. 나이 32, 혼인한 지 꼭 10해가 됐던 해의 일이었다. 그렇게 아들을 낳지 못한다며 엄동설안에 시댁에서 쫓겨난 그녀. 그리고 꼭 12해 뒤, 그 낡은 대문 앞에 비단 가마 하나가 멈췄다. 눈부신 비단옷을 차려입은 여인이 내리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이 집 문패를 보십시오. 여기 적힌 이름이 누구의 것인지. 쫓겨난 며느리가 12해 만에 시댁을 통째로 사버렸다. 이것은 그 여인이 피눈물로 써 내려간 기적의 이야기다. 달빛별빛 야담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시어머니, 최 씨의 언성은 높았다. 아니 도대체 내가 이 집안에 쌓은 것이 무엇이냐? 꼬박 10해를 밥 짓고 빨래하고 아이를 낳았건만 그건 다 소용이 없었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며 이 집안에서 대역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다. 은실은 말하지 않았다. 그저 바느질하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충청도 한양 근방의 작은 고을, 기와집이 즐비한 마을 안쪽에 박씨 문중의 종갓집이 있었다. 7대 독자 가문이었다. 아비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손자로 오직 하나의 남정네가 핏줄을 이어온 집안이었다. 그러니 이 집에서 아들이란 하늘에서 내려온 옥동자요. 집안의 전부였다. 은실이 22에 이 집으로 시집을 들어올 때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은 빙긋 웃으며 손을 잡아줬다. 따뜻한 손이었다. 은실은 그 온기가 진심인 줄 알았다. 혼인 첫 해에 딸이 태어났다. 시어머니의 눈썹이 처음으로 찡그려졌다. 둘째 해에도 딸이었다. 셋째 해에 또 딸이 태어나자 집안의 눈빛이 달라졌다. 시누이 박복례가 명절마다 친정에 들를 때면 반드시 독설 한 보따리를 풀어놓고 갔다. 언니, 혹시 몸에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3대를 아들만 낳던 집안인데 언니 들어오고부터 딸만 나오니. 남편 박성하는 서당에서 훈장 노릇을 하는 점잖은 사내였다. 마을에서 예의 바른 선비로 통했다. 하지만 안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 척했다.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들어도 시누이에게 모욕을 당해도 박성하는 사랑채에서 책장만 넘겼다. 그렇게 7년이 흘렀다. 은실이 버틸 수 있었던 건 딸들 때문이었다. 첫째 매화, 둘째 난초, 셋째 국화. 셋은 모두 어미를 닮아 눈이 맑고 손이 빨랐다. 그리고 밤마다 딸들을 재워놓고 혼자 등불을 켜고 하는 바느질이 있었다. 바느질은 이 집에서 은실에게 허락된 유일한 자유였다. 은실의 어미는 솜씨 좋은 침선장이었다. 어릴 때부터 배워온 은실의 손은 남달랐다. 비단에 꽃 한 송이를 수놓으면 꽃잎 끝에 이슬방울이 맺힌 것처럼 생생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솜씨를 단 한 번도 칭찬하지 않았다. 바느질 잘하는 며느리 말고 아들 낳는 며느리가 필요해. 8째 해 가을, 은실은 다시 아이를 가졌다. 시어머니가 용하다는 점쟁이를 불러들였다. 점쟁이는 한참을 짚더니 말했다. 이번엔 틀림없이 아들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봄볕이 들었다. 달이 차고 섣달 금음이 가까워 오던 어느 밤 산기가 왔다. 산고가 길었다.
해가 넘어가도록 아이는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동이 틀 무렵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렸다. 산파에 얼굴이 굳어 있었다. 딸입니다. 방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포대기에 쌓인 아이를 한 번 내려다봤다. 그리고 은실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결정이 실행될 시간이 왔다는 차갑고 단호한 결정이었다. 나가거라. 목소리는 놀랍도록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어머니. 10해 동안 아들 한 명을 못 낳았으면 그 값이 무엇인지 알 것이야. 너는 씨를 받을 수 없는 땅이야. 나가거라. 은실은 방문 너머를 바라봤다. 사랑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가까워졌다. 멈췄다. 그리고 멀어졌다. 남편은 끝내 문을 열지 않았다. 애들은 두고 가거라. 내 것들이 아니야. 이 집 아이들이야. 은실의 발이 멈췄다. 심장이 두 조각으로 갈라지는 것 같았다. 매화를 봤다. 난초를 봤다. 국화를 봤다. 새 쌍의 눈이 어미를 향해 있었다. 가지 말라고. 우리를 두고 가지 말라고. 하지만 은실에게는 힘이 없었다. 이 집에서 10해를 살아도 그녀의 이름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은실은 매화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볼을 감쌌다. 매화야, 잘 있어라. 어미가 반드시 돌아온다. 반드시. 난초와 국화가 옷자락을 붙잡았다. 은실은 그 작은 손가락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풀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 밖으로 나갔다. 쿵. 대문이 닫혔다. 그 소리는 세상이 끝나는 소리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그 쿵 하는 소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눈이 내렸다. 갓난아이를 품에 안은 은실이 눈 쌓인 길 위에 혼자 섰다. 돈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다. 발이 시렸다. 손이 굳어갔다. 그래도 걸었다. 반드시 돌아온다. 그 한마디가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했다. 논길을 지나 산 어귀에 접어들 무렵 은실의 다리가 떨렸다. 산후의 몸이었다. 눈 위에 붉은 점이 찍혔다가 눈에 덮여 사라졌다. 산 기슭 원두막이 보인 것은 먼동이 트기 바로 전이었다. 은실은 그 안으로 쓰러지듯 들어가 앉았다. 아이를 내려다봤다. 눈이 감겨 있었다. 너무 조용해서 가슴이 철렁했다. 뺨에 입술을 댔다. 차가웠다. 하지만 숨이 느껴졌다. 살아있다. 그 확인 하나로 은실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토록 참았던 눈물이었다. 한 번 터지자 멈추지 않았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다. 원두막 입구에 노파 하나가 나타났다. 키가 작고 허리가 굽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등에는 커다란 보따리를 짊어지고 있었다.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 따뜻함이 있었다. 겨울 산속에 홀로 피어난 동백꽃 같은 눈빛이었다. 노파는 아무 말 없이 들어와 소미불을 은실과 아이에게 덮어줬다. 기름을 손에 묻혀 아이의 발바닥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은실이 말을 하려 하자 입술에 손가락을 댔다. 조용히. 한참을 문지르자 아이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가 눈 덮인 산속 새벽에 울려 퍼졌다. 은실이 다시 눈물을 흘렸다.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노파가 식은 밥덩이를
은실의 손에 쥐어줬다. 먹어. 어미가 굶으면 젖이 안 나와. 노파는 보따리에서 천을 꺼내 바느질을 시작했다. 이른 새벽 희미한 빛 속에서도 손은 정확했다. 바늘이 천 위를 오가는 모습이 제비가 하늘을 날듯 자연스러웠다. 은실이 자신도 모르게 그 손을 바라봤다. 노파가 고개를 들었다. 바느질을 아는구나. 노파는 은실의 손을 봤다. 산후의 부기 속에서도 손마디 곳곳에 박힌 바늘, 자국을 단번에 알아봤다. 한이 서린 손이구나. 그 말에 은실의 눈물샘이 다시 당겼다. 한이 서린 손은 두 가지로 쓸 수 있어. 한을 더 싸는 데 쓰거나 한을 바늘 귀에 꿰는 데 쓰거나. 바늘 귀에 꿰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늘 실삼아 천 위에 꽃을 피우라는 말이야. 세상에서 가장 고운 꽃은 기름진 땅이 아니라 가장 척박한 자리에서 나지. 노파는 자신을 사날미라고만 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아도 됐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했다. 나도 쫓겨났었거든. 두 여인은 더 묻지도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냥 알았다.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죽순이었다. 눈 속에서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솟아난 죽순처럼 어떤 겨울이 와도 봄이 되면 솟아오르라는 뜻이었다. 그날부터 은실은 사날미의 초막에서 머물며 바느질을 배웠다. 사날미는 50년을 쌓아온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천의 결을 잇는 법, 실의 한을 담는 법,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겹침의 기술. 마치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서둘렀다. 1년이 지났다. 죽순이 처음 걸음마를 뗄 무렵 사날미가 새벽부터 일어나지 못했다. 은실이 곁에 앉았다. 뼈만 남은 손을 잡았다. 사날미가 눈을 떴다. 장터로 나가거라. 내 수혜를 세상에 내놓아라. 예. 혼자 하지 말고 너 같은 사람들을 찾아라. 세상에 너 같은 여인이 너 혼자가 아니야. 예. 그리고 반드시 돌아가거라. 도망친 것으로 끝내지 말고 내 두 발로 걸어서 돌아가거라. 반드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날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뜨지 않았다. 은실은 오래 그 손을 잡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매미가 울었다. 죽순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은실은 초막 안의 천들을 조심스럽게 걷어보찜에 담았다. 죽순을 등에 업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다. 장터 귀퉁이. 이 빈자리에 멍석을 펼치고 천세장을 가지런히 놓았다. 처음에는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은실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산속에서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그때 노부인 하나가 멈췄다. 천을 집어들고 빛에 대어봤다. 각도를 바꿨다. 눈을 가늘게 떴다. 이 술을 내가 놓았느냐? 예. 꽃이 진짜 같고 물방울이 진짜 같아. 어떻게 일이 살아있지? 하늘 실에 담았습니다. 노부인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슬프고도 아름다운 웃음을 지었다. 한을 담은 물건은 사람의 마음에 닿는 법이지. 노부인은 천세장을 모두 사고 값의 배를 얹어줬다. 다음 장날에도 나와라. 그것이 시작이었다. 소문은 이상한 방향으로 퍼졌다. 그 수혜를 두른 사람의 병이 나았다더라. 방 안에 걸어뒀더니 오래 안 오던 복이 들어왔다더라. 황당한 소문이었지만 소문은 굴러가면서 불어나는 법이었다. 두 달이 지나자 한양에서 중개상이 찾아왔다. 석 달이 지나자 은실 혼자서는
물량을 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때 은실은 결정을 내렸다. 사날미의 말이 떠올랐다. 너 같은 사람들을 찾아라. 보름이 지나자 5명이 찾아왔다. 24 과부 춘향 45 복내, 37 월선, 19 소란, 58 다려. 남편에게 쫓겨나고 시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오빠에게 팔릴 뻔하고 자식에게 길에다 버려진 여인들이었다. 5명이 은실 앞에 섰다. 각기 다른 얼굴이었지만 눈 속에는 같은 것이 있었다. 상처와 분함과 그럼에도 살고 싶다는 불씨였다. 은실이 말했다. 나도 쫓겨난 사람입니다. 갓난아이를 안고 섣달 눈보라 속에 내몰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본 세상이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바늘 하나로 아무도 돌아서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가르쳤다. 힘을 빼라, 결을 읽어라, 한을 담아라. 2달이 지나자 6명의 수혜가 장터에 나왔다. 각자의 한이 달랐으니 각자의 꽃이 달랐다. 그 5개의 결이 모여 세상 어디서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됐다. 상단의 이름은 은화수였다. 은빛 꽃수에 4년째 되던 해봄, 한양 포목 상계를 쥐락펴락하는 전씨 대방이 찾아왔다. 우리 상회와 독점 계약을 맺읍시다. 이익의 사하를 드리겠소. 은실이 말했다. 독점은 어렵겠습니다. 우선 공급권을 드리겠습니다. 이익의 이하를 받겠습니다. 전씨 대방이 눈을 가늘게 떴다. 이 여인이 장사를 안다는 것을 직감했다. 좋소. 그 계약 이후 은화수는 빠르게 성장했다. 5명이 10명이 됐고 10명이 20명이 됐다. 5년째 되던 해 가을, 궁에서 사람이 왔다. 대전 상궁이 작업실을 꼼꼼히 살피더니 말했다. 납품할 수 있겠소. 궁중 납품이 시작됐다. 궁에서 쓴다는 소문이 돌자 양반가에서 다투어 은화수의 수혜를 드리려 했다. 7년째 되던 해봄, 은실은 전씨 대방과의 계약을 끊고 직접 전국 유통망을 구축했다. 전씨 대방이 달려왔다. 계약을 왜 끊는 것이오? 이제는 제가 직접 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전씨 대방이 말했다. 대단한 여인이오. 40년 장사에 이렇게 깔끔한 사람은 처음이오. 3년이 더 흘렀다. 어느 날 봄, 은실은 장부를 펼쳤다. 전국 30여 곳 포목상과 직거래 계약, 한양 안에 직판 가게 2곳, 정기 궁중 납품, 여인 30명. 장부 마지막 쪽에 적힌 숫자를 오래 바라봤다. 충분했다. 아니, 충분하고도 남았다. 이제 돌아갈 수 있었다. 은실은 장부를 덮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봄바람이 불었다. 마당의 실들이 흔들렸다. 12해 전 쿵하고 닫히던 대문 소리가 귓속에서 다시 울렸다. 죽순을 불렀다. 12살이 된 죽순이 달려왔다. 죽순아, 우리 이제 가야 할 곳이 있다. 어디요, 어머니? 봄을 지으러 가야지. 이튿날 아침, 비단 가마가 한양 작업장 앞에 섰다. 가마에 오르기 전 은실이 여인들을 한번 바라봤다. 춘향, 복례, 월선, 소란, 다려, 그리고 함께한 모든 여인들. 잘 있어요.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가마는 출발했다. 창밖으로 봄 들녘이 펼쳐졌다. 쫓겨나던 날 발자국이 눈과 함께 지워진 그 길 위를 이제 비단 가마가 달렸다.
죽순이 어미의 손을 꽉 잡았다. 가마가 멈췄다. 마부가 말했다. 도착했습니다, 마님. 은실은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었다. 그리고 가마 문을 열었다. 가마에서 내려 눈앞에 선 집은 기억 속의 집이 아니었다. 기와는 군데군데 내려앉았다. 담벼락은 이끼가 쓸어 검었다. 대문은 한쪽이 삐뚤게 기울었다. 마당 안으로 자풀이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었다. 굴뚝에서는 연기도 나지 않았다. 죽은 집이었다. 은실이 대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한 번 더 두드렸다. 안쪽에서 끌리는 발소리가 났다. 삐걱하고 대문이 열렸다. 시누이 박복내였다. 하지만 기억 속의 박복내가 아니었다. 기억 속의 그녀는 살이 통통하고 눈빛이 날카로운 여인이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여인은 광대뼈가 솟고 눈이 퀭하며 옷은 때가 절어 있었다. 박복내는 문을 열고 은실을 보자 그 자리에 굳었다. 눈 속에서 놀람과 수치심과 두려움이 소용돌이쳤다. 은실이 먼저 말했다. 어머니는 계십니까?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박복내가 겨우 말했다. 안에 계셔. 몸이 안 좋으셔서. 들어가겠습니다. 박복내는 잠시 버티다가 천천히 비켰다. 안채 방문 앞에 섰다. 은실은 숨을 고른 뒤 문을 열었다. 방 안 공기는 탁했다. 양 냄새와 퀴퀴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이불을 덮고 누운 시어머니 최씨 부인은 얼굴이 뼈만 남아 쪼그라들었고 피부는 누렇게 떴으며 숨소리가 거칠었다. 최씨 부인이 천천히 눈을 떴다. 은실을 봤다. 오랫동안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최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다. 은실이 곁에 앉아 말했다. 어머니, 이 집이 어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복내가 문 앞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은실이 쫓겨나고 2년 뒤 박성하는 새 며느리를 들였다. 점쟁이가 아들 낳을 상이라 했다. 새 며느리가 들어온 지 석 달 만에 살림이 어수선해졌다. 논밭이 하나씩 새 며느리 친정의 빚으로 넘어갔다. 박성하는 막지 못했다. 귀하게 얻은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 4년을 약을 먹이며 재산을 쏟아부었다. 그러다 새 며느리가 아들을 두고 도망쳤다. 박성하는 훈장 자리도 잃고 방에 틀어박혔다. 그리고 지난해 겨울 50살도 안 된 나이에 죽었다. 은실은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올라왔다. 통쾌함인지 슬픔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통쾌하지 않았다. 그냥 허망하고 쓸쓸했다. 딸들은 어디 있습니까? 매화는 2해 전에 시집 갔어. 난초는 이 집에 있고, 국화는 시집 보낼 예정이었는데 돈이 없어서. 난초가 지금 여기 있습니까? 부엌에 있어. 은실은 부엌으로 걸어갔다. 문이 열려 있었다. 솥을 젓는 사람이 있었다. 뒷모습이었다. 작은 어깨, 가는 허리. 인기척을 느꼈는지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렸다. 14살의 아이가 22살의 여인이 돼 있었다. 난초는 은실을 보는 순간 주걱을 떨어뜨렸다. 눈이 크게 열렸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나오는데 8년이 걸렸다. 은실이 2 팔을 벌렸다. 난초가 달려왔다. 22살의 딸이 어미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소리 내어 울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오래, 오래 울었다. 은실도 울었다. 참을 수 없었다. 8년이었다. 8년 동안 이 품이 비어 있었다. 한참 뒤 난초가 얼굴을 들었다. 어머니, 왜 이제 오셨어요? 왔잖아. 이제 왔잖아. 오래 계실 거예요. 응. 아주 오래 있을 거야. 죽순이 문 앞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처음 보는 언니였지만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죽순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사흘 뒤 매화가 왔다. 딸을 안고 왔다. 24살의 여인이 됐다. 어미를 보자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냥 은실의 얼굴을 바라봤다.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처럼. 어머니, 저 꿈 많이 꿨어요. 어머니가 돌아오는 꿈. 은실이 매화를 안았다. 그리고 매화가 안고 있던 아이가 은실을 올려다봤다. 돌이 좀 진한 아이였다. 눈이 크고 볼이 통통했다. 매화를 닮은 눈이었다. 매화의 눈은 은실을 닮았다. 은실이 그 아이를 받아 안았다. 스세의 대가 이어졌다. 닷새째 날 국화가 왔다. 18살이었다. 첫 번에 보자마자 어미의 허리를 안고 놓지 않았다. 어머니, 이제 안 가죠? 응. 안 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 아니야. 그리고 국화가 말했다. 어머니, 저 아버지 임종 봤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씀 하셨어요. 어머니한테 전하라고. 은실의 손이 잠시 굳었다. 미안하다고요. 그 말밖에 없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12해 전 문 밖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던 그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미안하다였다. 충분한 말인가? 충분하지 않은 말인가? 은실은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그 사람은 없었다. 알겠다. 그것이 은실의 대답이었다. 이튿날 아침 은실은 박복례를 불렀다. 이 집 빚이 얼마나 됩니까? 박복례가 말한 숫자는 생각보다 컸다. 논밭은 이미 다 팔렸고 집도 담보로 잡혀 있었다. 다음 달 안에 갚지 못하면 집마저 넘어갈 상황이었다. 채권자가 누구입니까? 성박 돈놀이꾼 황가야. 황가가 이 집을 원합니까? 아니면 돈을 원합니까? 돈이지. 이 낡은 집을 뭐에 쓰겠어. 그날 오후 은실은 황가를 불러왔다. 눈이 작고 목이 굵은 50대 사내였다. 은실이 말했다. 빚을 오늘 전에 갚겠습니다. 황가의 눈이 가늘어졌다. 원금에 이자까지 적지 않소.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 집 소유권을 제 이름으로 이전하는 문서를 써주십시오. 황가가 잠시 은실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다. 그렇게 하겠소. 그날 저녁 문서가 작성됐다. 은실이 준비해 온 돈이 황가의 손에 들어갔다. 그리고 박씨 종갓집 소유권 문서에 새로운 이름이 적혔다. 은실. 도장이 찍혔다. 그 소리가 울리던 순간 은실은 숨을 한 번 내쉬었다. 12해 전 쿵하고 닫히던 대문 소리가 겹쳤다. 닫히는 소리와 열리는 소리. 쫓겨나는 소리와 돌아오는 소리. 황가가 돌아갔다. 마당에 은실과 박복례만 남았다. 박복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이름이 적히는 것을 봤다. 도장이 찍히는 것을 봤다. 그리고 황가가 돌아가자
박복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아무 말 없이 마당의 흘 위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평생 무릎 꿇어본 적 없는 사람의 서툰 무릎 꿇음이었다. 은실이 말했다. 일어나십시오. 박복례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개져 있었다. 은실아, 내가 잘못했다. 그때 내가 일어나시라 했습니다. 박복례가 천천히 일어났다. 은실이 말을 이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실은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품에서 문서를 꺼냈다. 어머니, 이것을 보십시오. 최 씨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었다. 오래 들여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았다. 이 집이 이제 내 것이구나. 예. 방 안이 조용해졌다. 최 씨 부인이 천장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나한테 어떻게 할 작정이냐? 은실이 말했다. 조건이 있습니다. 딸들도 대를 잇는 자식임을 인정하겠다고 하시면 이 집에서 계속 사셔도 됩니다. 어머니뿐 아니라 박복례 씨도 아픈 아이승이도 함께. 최 씨 부인이 말이 없었다.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면 내쫓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기는 어렵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최 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은실아. 예. 내가 틀렸다. 그 세 마디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70평생 그 말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은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만으로 충분했다. 최 씨 부인이 떨리는 손을 뻗었다. 은실의 손을 잡으려는 것이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 잡아줬던 그 손처럼. 은실은 그 손을 잡았다. 차갑고 뼈만 남은 손이었다. 하지만 꽉 쥐었다. 방 밖에서 난초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봄이었다. 마당의 잡풀 사이에서 이름 모를 꽃이 피어 있었다. 아무도 씨를 뿌리지 않았지만 봄이 오자 저절로 핀 꽃이었다. 새 문패와 새봄 문패를 바꿨다. 원래 문패에는 박씨 종가라고 적혀 있었다. 은실은 그것을 내리고 새 문패를 달았다. 소유권 문서에 적힌 그 이름이었다. 은실. 문패가 달리던 날 마당에 있던 박복례가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저녁 박복례가 은실에게 왔다. 은실아, 나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바느질은 못해. 하지만 사람 모으는 건 잘해. 이 마을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은실이 말했다. 그러면 이 마을 여인들 중 일하고 싶은 사람을 모아 보십시오. 은화수 분원을 여기에도 만들 생각입니다. 박복례의 눈이 달라졌다. 나한테 이걸 시키는 게 어째서냐? 박복례 씨가 이 마을에서 가장 입이 크고 발이 넓기 때문입니다. 박복례가 잠시 있다가 웃었다. 비웃음이 아닌 웃음이었다. 알겠어. 해볼게. 보름이 지나자 박복례가 8명을 데리고 왔다. 마을 여인들이었다. 저마다 사연이 있었다. 은실이 그 여인들 앞에 서서 말했다. 한이 서린 손은 2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한을 더 싸는 데 쓰거나 한을 바늘 귀에 꿰는 데 쓰거나. 그날부터 이 집 안채에서 바느질 소리가 났다. 여러 개의 바늘이 여러 개의 천 위를 오가는 소리가 마당까지 나왔다.
대문 밖까지 나왔다. 의원을 불러 시어머니를 치료했다. 오래 영양이 부족했던 것이라 잘 먹이고 따뜻하게 지내면 나을 수 있다고 했다. 아픈 아이승이에게도 의원이 왔다. 태어날 때부터 폐가 약하다고 했다. 치료를 받으며 좋은 것을 먹이자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국화에 혼례를 치러줬다. 돈이 없어 미뤄졌던 것을 은실이 나섰다. 소박하지 않게 알맞은 혼례였다. 국화가 혼례날 아침 어미 방에 와서 오래 앉아 있었다. 어머니, 나 잘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잘 살아야 어미가 잘 산 거야. 국화가 고개를 끄덕이고 시집을 갔다. 난초는 한양의 은화수 작업장으로 올라갔다. 은실이 제안했다. 이 집에서 허드렛일 하는 것보다 자신의 솜씨로 당당히 일하라고 했다. 떠나던 날 난초가 물었다. 어머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내 어미가 누군지 알지? 난초가 웃으며 떠났다. 한 달 뒤 소식이 왔다. 솜씨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여인들이 잘 따른다고. 그 소식을 들은 날 은실은 오랜만에 혼자 웃었다. 봄이 깊어졌다. 이 집에 오래 없었던 것들이 하나씩 돌아왔다. 밥 짓는 냄새, 웃음소리,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 매화의 딸이 마당에서 기었다. 아이승이가 죽순과 함께 뛰어다녔다. 둘은 오누이처럼 붙어 다녔다. 시어머니 최씨 부인은 이제 혼자 마당을 걸을 수 있을 만큼 기력이 돌아왔다. 햇볕이 좋은 날이면 마루에 앉아 볕을 쬐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지배하려 하지 않았다. 그냥 마당을 바라봤다. 어느 날 은실이 옆에 앉았다. 최씨 부인이 작업장 여인들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저 여인들도 다 나 같은 사람들이냐? 비슷합니다. 최씨 부인이 오래 그 여인들을 바라봤다. 나도 시집살이를 했는데, 내 시어머니가 나한테 독했는데, 그래서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이 됐어. 그 독함을 물려받아서. 은실이 말했다. 어머니, 저는 그 독함을 딸들에게 물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최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그래야 해. 바람이 불었다. 마당에 걸린 여러 빛깔의 실들이 너울거렸다. 붉은 것, 파란 것, 노란 것, 흰 것. 뒤섞여 흔들리는 모습이 비단 꽃밭 같았다. 죽순이 그 실들 사이에서 웃고 있었다. 은실은 그 모든 것을 한 번 눈에 담았다. 그리고 바늘을 들었다. 12해 전 섣달 금은 밤, 갓난아이를 안고 쫓겨나던 여인이 이제 이 집의 주인으로 이 마당에 앉아 바늘을 들었다. 딸들이 있었다. 손녀가 있었다. 함께 일하는 여인들이 있었다. 그리고 늦게나마 틀렸다고 말한 시어머니가 햇볕을 쬐고 있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내 손으로 봄을 지을 수 있다. 은실은 한 땀을 놓았다. 봄이었다.